지금부터 현 남북 관계를 진단하고 그 해법 모색과 개성공단의 현실적 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과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이 공동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포럼의 공동 주체이신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양 이사장님의 인사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바쁜 시간도 쪼개셔가지고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남북관계가 교착 국면이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좀 확신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가지는 독특한 위상, 의미, 가치, 남북관계 속에서 그 특징적 가치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개성공단 재개 해법들이 창의적으로 모색되는 것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직접 책임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직접 발표를 자청했습니다. 새로운 제안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제안들은 영한 간에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건 좀 소명, 사명, 책임감까지 있습니다. 그 발표의 내용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동 주최해 주시는 남북물포럼의 김영윤 회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그 인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동 주최이신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회장님의 인사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저도 멋진 얼굴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벗겠습니다. 예, 저보고 뭐 이렇게 벗으면은 영화배우 안머승기 좀 닮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비말을 안 치기도록 절대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많이.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윤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참가를 해주셔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 같으면은 많은 분들, 5, 60명, 7, 80명 이렇게 오신 데서 제가 딱 이야기를 하면은 폼도 잡고 그러는데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이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드시죠, 여러분? 저도 힘듭니다. 빨리 이 사태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조찬을 하게 되면은 167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에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미역국 먹고 싶다 말이죠. 예,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모시지 못하니까 대단히 죄송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벌써 1년 전에 그 참가비를 내셨어요. 못 모시는 이 점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뵐 수 있는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화면을 보니까 저기 부산에 계시는 우리 박하 선생님, 박하 시인님이 지금 벌써 들어가셔가지고 폼을 딱 잡고 또 손을 한번 흔드시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읽어보면은 또 멀리서도 참가할 수 있는 또 해외에서까지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잘 챙겨셔가지고 코로나19에 정말 유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형식은 세미나 형식의 공동 포럼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를 대표해서 우선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원재단이 거의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장비, 스텝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아주 사사하게 세세하게 다 신경을 써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점심 식사까지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서는 뭐 거의 무임승차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 또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현준 박사님 아주 전문가의 입장에서 좋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또 나머지 발제하시는 분 중에 우리 김진향 이사장님이 특별히 이제 자청해서 개성공단을 어떻게 하면 열 것인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그 평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대성공단을 열어야겠는데 그 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아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아주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떠나지 마시고 꼭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동포럼의 사회이신 전현준 교수님께서 이후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 중요한 정말 순간에 또 중요한 회의에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스럽고 이런 기회를 주신 주최 측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좀 뭐 코로나 물론 이제 강의를 제가 이렇게 줌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물류 포럼이 주관했던 조찬 포럼의 형식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한 기분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우선 그 주제 발표를 이제 하실 분을 먼저 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하실 김진양 이사장님을 먼저 모시고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또 토론자가 다시 나와서 토론하고 이런 형식을 받겠습니다. 자, 김진양 이사장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먼저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토론자 또 나오시고 그렇게 같이 시작이요? 같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 토론자 외롭잖아요. 예 토론자 먼저 김창현 교수님, 윤영조 통일비서관님 두 분 먼저 나오십시오. 네 발표에 앞서서 형식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간이 일주제가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사장님께서 20분 정도 발표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분 토론자께서는 한 7분 정도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우리 발표자이신 김진양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일주제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 좀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언택트 시대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바뀔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북관계 또 좁게는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개성공단 문제를 풀 것인가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이사장님 글을 잠깐 봤더니 뭐 좋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아이디어 뱅크이긴 하지만 그래서 개성공단 활성화 문제도 이렇게 화상으로 회의도 하고 이를테면 그다음에 원격적으로 뭐 작업 지시도 하고 하는 이런 획기적인 발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른. 그래서 항상 기회는 위기는 기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질병이 있은 이후로 역사가 정말 발전하고 변화했습니다. 그 대신 많은 인간의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잘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정말 이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방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아마 발표자나 토론자께서 워낙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좋은 발표와 아이디어 제공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됐으므로 먼저 김진양 이사장께서 남북 정상 합의 이행과 개성공단 재개 프로세스라는 제목으로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참, 그리고 발표를 들으면서 무슨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좋은 아이디어나 또 질문 있으면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장에 와 계신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별지를 나눠드렸거든요. 그 별지에다가 간단하게 질문이라든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셔서 우리 관계자분들께 제출해 주시면은 발표 토론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11시부터 있을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대답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은 인사였기 때문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프로세스 창의적 해법을 오늘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개성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큰 해법이 될 수 있도록 뜻과 지혜들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해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가졌던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책상 위, 탁상 위에서 관념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현장 속에서 실천성을 담보할 때 창의적 해법이 나온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개성공단 다들 아십니다. 제재 때문에 안 되잖아. 제재 때문에 안 되잖아. 제재.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국의 반대 때문에 안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서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재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죠. 왜냐? 개성공단을 14년간 해봤습니다. 진짜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를 알고 그 현장을 안다라면 제재와 무관하게 제재를 넘어서는 해법들은 무궁무진하다. 왜 애초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했었던가? 그 가치를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본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다들 이미 수십여 차례 보셨겠죠. 여기가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저희들은 저곳에서 14년간 북측과 함께 생활하고 살부비고 웃고 울고 떠들고 했던 그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관념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들이 저곳에 있었습니다. 다친 지 4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 개성공단 전면중단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매일매일이 저는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안다면 개성공단의 가치를 안다면 저 공단을 열지 못하고 있는 매일매일은 그 매일매일이 정책 실패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알기 때문에, 저 가치를 알기 때문에. 평화의 가치, 경제의 가치, 안보의 가치,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까지 무엇보다도 남과 북의 6만의 노동자들이 함께 생활했던 그 역사성, 현장성을 안다라면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다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제재 그 핑계 삼아 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한미관계에 묶여서 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정책 실패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번 이 개성공단이 가지는 독특한 의미, 위상, 가치들을 아시지만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창의적 해법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클래식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평화의 구조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즉 평화를 구조적으로 제도화하겠다라는 목표가 개성공단을 잉태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용적으로는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를 구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개성공단 그러면 그냥 공단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인식이 실패한다고 봅니다.
상투적 어구로서 약속된 합의로서 개성공단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만들고 했던 평화사업이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즉, 개성공단은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이었구나. 경제협력을 통해서 결국 평화를 만들고 싶어 했구나.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평화를 위한 경제는 역으로 경제를 위한 평화도 완벽히 성립되더라는 것들을 14년간 실증했죠. 또 다르게는 개성공단은 6.15 공동선언의 옥동자입니다. 6.15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의 옥동자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북측에게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북측의 인식입니다. 개성공단은 북측에게 우리 민족끼리 남과 북이 진짜 자주적으로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했던 첫 결실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그런 아주 독특한 위상으로서 북측에게 다가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인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북측은 개성공단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평화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은 최전방의 6만의 군병력과 군시설, 군사 무기 체계들을 스스로 북측 후방으로 송악산 뒤쪽으로 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개성공단은 돈이 아니라 여하간 간의 평화를 제도하고 싶었던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미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시금 속 평화적 남북관계 상징입니다. 제가 얘기 쓰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현재의 개성공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27, 9.19 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북측은 개성공단을 어떻게 보는가? 남북관계가 있고 한미관계가 있습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지금은 남측 정부가 한미관계 속에서 대북 정책의 독자적 자율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의 그 시금석 바로미터 평가의 척도를 남측은 개성공단을 열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열지 못하면 북측은 우리를 온전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대북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독특한 하나의 평가의 지점입니다. 개성공단도 제기하지 못하면서 무슨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4.27과 9.19의 합의들을 실천할 수 있겠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14년간 했었던 그것도 제기하지 못하면서 무슨 합의들을 실천할 수 있겠어? 이것이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북측의 우리 남측 당국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거 제기하지 못하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6.15를, 진짜 14를, 4.27과 9.19를 진짜 실천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첫 입구에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구론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도외시하고 남북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6.15 공동선언의 옥동자이기 때문입니다. 북측은 6.15 시대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6.15 시대, 6.15 선언 계속 이야기했죠. 그것은 6.15가 가지는 북측에게 6.15가 가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북측의 통일 전략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그들은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조국통일 10대 강의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북측은 통일 전략 다른 거 없다. 6.15 중에 다 있다. 6.15 합의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합의들이죠. 개성공단은 그 옥동자입니다. 이것을 재개하는 문제가 단순한 개성에 있는 공단 하나를 재개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이 교착 국면을 여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 바로 개성공단 재개 가지는 의미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인식의 공유로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 또 다르게 누군가는 개성공단 평화경제 상징이라고 합니다. 평화경제 상징입니다. 평화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합시다. 통일로 광복을 완성합시다. 평화경제로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고 평화경제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 것입니다. 분단을 극복할 때 비로소 광복이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9.19 선언 1주년에 저음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경제 관련 발언들을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화경제는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평화경제, 남북경협, 핵심에는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는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고 평화경제를 구축하는 이 과정은 한반도의 문제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세계사의 새 질서를 만드는 과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그게 눈에 보입니다. 전 세계 현재의 미소 내지는 미중 간의 엄청난 이 갈등의 구조는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갈등의 핵심은 북미 간 갈등입니다. 북측을 빌미로 미중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갈등이 사실은 동북아 동아시아의 갈등이죠. 전 세계 가장 엄청난 화약고입니다. 남북이 평화경제를 만들 수 있다라면은 동북아의 평화도 담보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단순하게 개성 땅에 있는 그 공단 하나 재개하는 것이 단순한 공단의 재개가 아니라 실질적인 냉전짓을 해체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측면 속에서 대통령은 아마 저렇게 발언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공단 재개가 가지는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절박한 심정으로 남북관계 복원뿐만 아니라 평화경제 내지는 동아시아 동북아 세계사의 실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절박한 심정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관념 속에서 책상 위에서 안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유한간에 모든 해법을 동원해서 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화와 번영, 국민 행복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평화경제 발언을 한번 봤습니다. 또 다른 독특한 의미로서 한번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미 중에 말입니다.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의 합의였던 6.15, 14, 4.27, 9.19 이 역사적인 4대 합의에 개성공단 관련된 합의들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개성공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사항에서는 최초로 남과 북은 경협을 통해서 민족 경제를 균형제로 발전시키자고 얘기했습니다. 14선언에서는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빠른 시간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자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2008년 1월에 2단계 250만 평 착공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6.15 14를 2008년 새로운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는 6.15 14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죠. 약속에 대한 약속을 깬 겁니다, 사실. 사실 파무님 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합의했었죠. 그리고 9.19 평양선언에는 우선 조건이 마련된 데 따라서 개성공단 금강강간 사업 우선 정상화자 합의했죠. 왜 이 개성공단을 이 역사적인 4대 합의에 다 담았을 것인가? 를 다시 한번 그 위상을 볼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서 북측은 2019년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금강강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표명했죠.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겠죠. 이 역사성을 담보한 게 바로 개성공단인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안보리 제재와 관련된 개성공단 문제들은 사실은 클래식하게 안보리 제재와 개성공단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본 겁니다. 금융활동 제재 문제, 우리는 개성공단이 못 들어간다는 문제죠. 사실 뭐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두 번째, 대량연금, 벌크 캐시 금지 문제,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지는 임금이 과연 대량 살상 무기로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촉의 범위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북측산 섬유의 공급 판매 이전 금지. 개성공단 같은 경우 65%의 기업이 의류 봉제 기업입니다. 그 반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원산지는 사실은 웨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100%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북측은 단순히 임가공을 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맞습니다. 여하간 이것도 안 된다라면 넘어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산업용 경기, 운송수단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에너지 공급 문제, 정제유, 가스 이런 부분들 사실은 대량 살상 무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공단 운영 관련된 북측 노동자들 출퇴근용 버스, 경유, 휘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아주 엄격하게 무조건 북측으로 들어가서 안 돼라는 것들이 진짜 강한 제재라면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안보리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목적입니다만은 지금은 매우 남발되고 있죠. 개성공단은 애초부터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재개,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궤에 있다라는 정도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개성공단 재개 장기적 해법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장기적 해법은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개성공단 설립 취지, 즉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이었다는 것, 평화가 진짜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해법은 공단 운영의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보자는 겁니다. 공단 운영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기존 공단 운영은 말입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습니다. 100%의 원부자재가 남측에서 들어가서 제품의 100%가 남측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 여러 많은 제재와 충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개성공단 새로운 운영의 방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100%의 원부자재를 북측에서 공급받고 만들어진 제품들을 북측의 내수시장에 깔아버리자. 이것은 개성공업지구 법상 북측의 원부자재를 활용해서 북측 내부의 공급도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성공단은 남측의 임가공단지였습니다. 새로운 해법은 북측의 임가공단지로서 개성공단을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개성공단에는 남측의 기업 법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법리적으로 북측의 법인입니다. 북측에 등록되어 있는 개성공업지구 법상 북측의 법인입니다. 북측의 법인에서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그 모든 제품들을 북측에 풀겠다는 겁니다. 다만 인적 교류만 있습니다. 남측의 사장님들, 법인장님들, 기술자들이 함께 북측의 노동자들과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합니다.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북측의 내수에 깔자.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같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협은 부가적 따라오는 거죠. 절차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재개선은 남북협의, 운영방식 협의, 그리고 개성공단 미래비전 선포인데요. 선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선언은 제 주변이 아닙니다. 저는 통일부 장관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2월 10일 날 우리 통일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설 명절 연휴날 공단 전면을 선언했습니다. 그 해법은 다시 통일부 장관이 재개를 선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재개의 국민적 공감대 명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저는 단순합니다. 6.15 14를 개성하자. 4.27과 9.19를 복원하자. 종전평화협정을 견인하자. 평화번영 국민행보 시금석은 개성은 재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입주기업의 재산권은 보호하자. 한국 경제의 미래인 이 평화경제의 비전을 공유하자. 구조적 저성장의 문제, 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남북경협 평화경제 속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담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그 일방적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따질 건 따져봐야 됩니다. 이 2016년 2월 10일 일방적 전면 중단 조치는 사실은 2013년 8월 우리가 강하게 요구했던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을 정상 운영하자라고 했던 그 합의, 우리가 주창했던 그 합의를 우리 스스로 깨었던 그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입니다. 이런 절차적 과정을 거치면서 공단 방치는 6.15, 14, 4.27, 9.19 합의를 방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 국민행복을 방치하는 것이다 라는 국민적 명분들을,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써 여론을 끌어올 수도 봅니다. 두 번째는 제안이죠. 공단 재개, 남북협의를 제안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4.27, 9.19가 미실천되고 있는 것에는 유감 표명을 하면서 실천을 표명하고 그 상징적 조치로서 4.27과 9.19를 실천하겠다라는 상징적 조치로서 개성금강산, 남과 북의 합의였던 4대 합의에 나와 있는 개성금강산 이 문제를 우선 정상화하자. 그렇다면 남과 북의 협상의 테이블은 복원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관광 재개로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자. 새로운 평화 통일 대장정에 다시 나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말입니다. 2019년 신년사에서 북측이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던 그 입장 표명에 대한 늦은 답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공단의 운영의 기존 방식이 제재를 진짜 회피하지 못한다라면 공단 운영의 신규 방식을 제안하는 거겠죠. 100%의 원부자재를 북측에서 받아가지고 북측에 깔자. 두 번째는 인적 교류를 굉장히 활성화시켜버리자.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의 스타트업 협력,
ICT, 과학기술자들이 만나가지고 사업성 될 만한 것들을 충분하게 24시간 논의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서는 확고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ICT 쪽에, 벤처 쪽에, 스타트업 쪽에. 사업 구상을 통한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경협의 효과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연장해서 남북의 과학기술협력, 농축수산협력, 이 많은 기술협력들, 인적 기술협력들을 하는 것 정도는 제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 계속날 재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왜 하는가? 평화를 위해서. 교착 국면을 다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와중에 이 협의 기간 중에 개성단 남측 기업인분들이 공단을 방문하고 관련회가 다시 재가동되는 연착륙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가서 제품이 반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안보리 제재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제재, 예외, 면제 요청 사업들을 계속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면은 신압으로 어느 순간 공단은 가동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고용입니다. 공단이 재개된다라면은 불가역적인 공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는 닿지 못할 수 있도록 담대한 비전 공유입니다. 개성공단을 단순한 산업공단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의 특구, 통일특구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들을 함께 부여해야 됩니다. 남측의 통일계획 특구와 연결할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명실상부한 한반도 평화의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티브로서 개성공단 재개의 첫 지점으로부터 착안하자는 겁니다. 2천만 평을 남북이 문서로 합의했던 2천만 평을 조기에 완공하고 구두 합의했던 4천만 평, 1억 평까지 진짜 실천 속에서 만들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들을 북측에 보여주고 남북이 그 신뢰를 만들 때 담대한 그림들은 그려질 것이고 국민들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남북 경협의 평화경제 시대가 열리겠구나라는 확신들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관념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실천성을 담보하는 그 실천 속에서 눈앞에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더 이상 관념에 머물지 말고 실천하자라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참 많은 양이고 아마 몇 시간 동안 말씀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양인데 죄송합니다. 20분 정도로 발표를 너무 제한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실 것은 제대로 다 핵심을 찔러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최고의 개성공단 전문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북측의 원부자재로 만든 제품을 북측 내수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좀 고려해볼 남북한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하여튼 7분 내로 좀 핵심적인 것만 그러니까 질문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김창현 교수님, 인제대학교의 김창현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고 있나요? 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평소에도 늘 존경하고 또 좀 사랑하는 우리 김진현 이사장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최근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벌어지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정전체제에 살고 있고 언제든지 이런 일은 또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허구적인 평화에 우리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평화가 아닌 것이죠. 분단체제, 정전체제 속에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래서 군인들이 매뉴얼대로 언제든지 교전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고 그것이 바로 서해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더욱 상징적이다. 서해는 그야말로 언제든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위험한 지역이고 서로 합의된 선이 없는 곳이고 그래서 평화수역을 만들자 공동어뢰구역을 만들자고 그렇게 14선언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4.27, 9.19 합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서해에서의 그 벌어졌던 일들이 결국
분단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이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얻을 거냐라는 문제를 깨닫게 했다면 개성의 문제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우리 가슴을 좀 뛰게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적대적 관계가 청산되기 전에 하는 평화 경제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지금도 논쟁이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좀 시니컬한 반응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화 경제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군사적 대립을 극복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고 맞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죠.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 과연 평화 경제라는 개념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되묻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희는 역으로 얘기할 수 있죠. 개성에서 가능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상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국가보안법도 살아있고 서해에서 대포가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데 실제로 많은 또 미국에서도 참 우려가 많았고 반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려 속에서 개성공단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 북의 이 군대를 뒤로 미루고 만들었다라는 것, 그야말로 개성이라는 것이 남과 북의 군사적 요충지이고 그야말로 수도로 바로 연결되는 지역에 남과 북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돼서 사실 통일로 가는 지름길을 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를 갖는 평화의 상징이 개성공단이다. 그런 면에서 남과 북이 함께 협력해서 공동번영 나가는 것이 희망인데 그것이 반드시 로드맵이 교과서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또 보여준,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양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것이 개성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의미만큼이나 실제로 엄청난 성장을 했죠. 이명박 정부 때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1단계를 넘어서서 가지 못했지만 그 짧은 기간 속에서도 입주 기업들에게 또 남해 있는 많은 또 남쪽의 기업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것이 사실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개성공단이 굉장히 저평가 우량주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4.27과 9.19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문을 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문을 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들 가능하지 않다라는 약간의 좀 이 절망감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좋았던 2018년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운동을 막 군중적으로 벌리고 실제로 많은 통일단체들이 또 금강산 갈 사람들 모으는 사업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개성공단 이야기는 굉장히 뒤로 밀렸을 뿐만 아니라 거의 발언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걸 저는 참 많이 느꼈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이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통일부 관리들을 만나봐도 개성공단 이야기는 하려들질 않아요. 이건 미국의 반대가 심해서 안 될 거다라는 게 이미 좌절감이 깔려 있고 그것이 또 통일운동 단체들한테도 묘하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더 손쉬운 금강산 관광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운동으로까지 가지 않았는가라는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좋은 조건에서도 못한 것을 정권 말기로 가고 있고 현 정권의 그 또 의지가 박약하다고 보여지는데 개성공단이 열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해 뜨기 전에 가장 좀 어두워진다고 지금 이것이 불가능할 리가 없는데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극복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벌크 캐시 제공금지 제재를 결정한 게 2013년도 이 2087과 2094거든요. 근데 이 발표 후에도 2010년도 2월까지 개성공단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제재가 벌어졌어도 그 제재와 상관없이 짧게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제재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선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넘어서 진행했다라는
남북 민족 내부의 특수성을 국제사회에서 보다 좀 선명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요. 처음 열 때부터 세금도 문제고 민족 내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평화의 상징으로 시작한 거니까 아까 우리 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반 국가 간의 무역이 아니라 민족 내부 특수한 관계라는 점, 그 세금 면제까지도 본다면 이것이 갖는 그 상징적 의미를 보다 강조하고 널리 대중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작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계 방식에서 크게 보면 뭐 저는 이제 세 가지가 아니겠냐. 첫째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좀 충돌할지라도 일방적으로 국가 합의해서 열어버리는 방법이 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여전히 뭐 대선을 치르고 있고 또 개성공단 자체가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담보하고 있는 만큼 이제 명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또 헐크 캐시나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지레 겁먹고 아마 이 방법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제재의 벽을 넘어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건데 오늘 발제를 통해서 굉장히 그 좀 참신한 제안을 이 사장님이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남측의 원자재 공급이나 북측의 노동력 제공의 도식에서 벗어나서 북측의 원부자재를 투입 생산하고 북측의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의 운영 검토를 하자라는 것은 좀 보다 적극적으로 토론을 좀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세 번째로 사고를 좀 더 진전시켜 간다면 남과 북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의를 이 자체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끊어져 있는 남북관계를 연결해 나가는 좋은 지렛대가 될 것이고 쌀이나 이런 현물 제공과 인가공 형식의 생산, 이 전략 남측 반입 국산으로 판매하는 방식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심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한 말씀만 드린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물류포럼의 아주 참 귀한 회원님들과 또 우리 한반도 평화경제회의에 또 많은 회원과 또 전문가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대중운동을 하자. 즉 개성공단이 이 시기에 정말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중운동을 선포를 하자. 그러니까 재개선언 운동을 하자라는 거죠. 그것을 그 누구도 하고 있지 않고 그 누구도 이것이 불가능할 거라는 지뢰 속에서 현 정부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느 곳에도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정말 우리 두 단체의 회원들이 힘을 모아서 개성공단 재개운동의 그 포문을 여는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보다 구체적으로 대중운동을 펼치는 집요하게 우린 입만 열면 개성공단이 우리의 생명이다를 하는 그런 좀 집단이 필요하고 그 집단의 첫 출발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뭐 숭고한 광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숭고한 광기. 예. 광기를 부립시다. 예, 시간이 없어서 윤영조 통일비서관님, 경기도청의 윤영조 통일비서관님, 죄송합니다. 5분 내로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짧아지고. 네, 지금 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경기도지사 통일비서관 윤영조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평화의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의 문제는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경기도의 번영이라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개성공단 재개나 평화 문제를 위해서 어느 광역지방단체보다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피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14선언, 9.19 또는 4.27 선언들이 잘 이행되었다면 서해가 평화협력 특별지대가 되었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만든 마스크인데요. 만약에 코로나 국면에서 마스크를 생산해서 남북이 서로 마스크를 나눠 가지는 그런 것까지 갈 수 있었으면 아마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근데 왜 안 되었을까? 왜 이행이 안 될까? 저희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총 4차례 정상선언이 합의가 됐는데요.
아직도 이행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행할 수 있을까? 6.15가 이행시키려고 14가 됐고 6.15, 14가 이행이 안 돼서 다시 4.27에 잘 이행하자고 이행 방안을 마련했고 또 더 잘 이행하자고 9.19 때 이행 방안을 더 많이 합의했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도는 정상선언 이행입니다. 정상선언 안에 구체적인 모든 이행 방도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핵심은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 두 가지가 대북전단 살포 같은 적대적 의사를 보이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중단하자. 다른 거 하나가 개성공단과 금강산부터 먼저 열자. 이 두 가지부터 되지 않으면 어떤 정상선언, 남북 간의 약속은 이행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요. 현재 남북 관계는 경색입니다. 결론일 수 있는데요. 저희 렛츠 DMZ라는 경기도에 행사가 있습니다. 이 렛츠 DMZ 행사의 조직위원장님으로 6.15 공동선언의 주역이셨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과 마주 앉아서 책상을 치고 나올 용기가 없으면 우리 민족의 문제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2000년도 6.15 공동선언 이후에 연평도에서 해전이 벌어질 때도 금강산 관광을 지속시켰던 DJ 정부의 용기가 왜 지금 그때 힘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과정의 문제, 프로세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의 정상선언 이행과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는 과감한 결단의 문제다. 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이고 선선언 후수습의 방향으로 가야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한 방도가 있다고 해서 그 방도가 개성공단 재개나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 정상선언 이행을 실행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께서 매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상 간의 약속을 하면 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맞고 합의를 했다면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정부가 미국이라는 관계 때문에 어렵다면 거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기도는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도울 일이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대북전단 살포 문제 관련돼서는 지금 뭐 국감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위험지역 설정이 정당한 합법적 절차냐라고 했지만 모든 법을 동원해서라도 막는 것이 맞다고 봤고요. 그리고 지금 6월달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경기도 일대에서는 이제 대북전단 살포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 전부의 힘을 모아서 해결이 되었는데요. 이제 나머지 하나가 결국 개성공단 금강산인데 금강산 문제가 조금 뒤의 문제라면 결국 핵심은 개성공단 재개를 어떻게 하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의 핵심은 첫 번째는 선언입니다. 우리 김진영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개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는 절반 이상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남북이 마주 앉아서 협의하고 제재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방안을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경기도 역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국내외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 하나. 그리고 동시에 현실적인 방도로서의 제재를 뛰어넘는 사업들을 어떻게 개성에서 벌리는가. 그래서 개성을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해야 되고 개성에서 공단이 당장 가동되지 않더라도 개성을 자꾸 드나들어서 남북이 협력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개성공단의 재개 여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선언 이후에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합의가 속도 있게 만들어지는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는 올해 초에 개성관광을 추진을 강력하게 밀었습니다. 국가에 협의도 했었고요. 개성시를 드나들고 제재에 걸리지 않는 관광을 통해서 개성공단을 다시 보게 하고 전 세계인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이 개성공단이 왜 저렇게 그냥 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여론을 만들자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개성시 개풍군에 있는 양묘장을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9.19 공동성명의 합의이기도 합니다. 산림협력을 하자, 보건의료 협력을 하자. 그것을 이행하는 방안으로 개성시를 드나드는 과정을 통해서 개성공단의 재개 여론을 그리고 열 수 있다, 갈 수 있다라는 여론을 만들자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보건의료 협력 부분이죠. ASF 코로나와 같은 남북 공동방역 협력을 진행시켜서 9.19 성명을 이행함과 동시에 최근에 이재명 기사님께서 DMZ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밝혔듯이 남북 공동방역 센터, 보건센터, 협력센터를 만들자. 그것을 개성이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재가동이 되더라도
코로나 문제는 남북 모두가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방역센터가 먼저 개성에 자리 잡고 남북의 공동방역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개성을 여는 과정이 되게 만드는 거고, 이 방식에 또 제재가 걸린다면 센터를 설립하고 그에 대한 센터 설립한 대가를 물이나 흙이나 모래나 물자로 받죠. 그래서 제재로부터 자유롭게 이런 보건의료 인도적 차원의 사업을 통해서 개성을 움직여보자. 그래서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정부 당국 간의 문제인데요. 그것을 만들기 위한 여론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김정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자재를 통해서 북에 전체 물자를 주고 가동을 시키는 부분,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론 조성 차원에서의 경기도의 노력과 계획들,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그리고 그런 의지를 계속 보인다면 반드시 열릴 거라고 봅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2개의 정상선언을 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작심이란 말이 있고요, 담대한 여정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작심이 3일이 됐고요, 담대한 여정은 문 밖을 나섰다가 태풍과 비바람이 불어서 다시 문 안으로 들어와 버렸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나서야 되는데 못 나서고 있는 거죠.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연락사무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것은 저 너덜너덜한 것을 다시 복구하고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인식의 실패다라고 저는 봅니다. 인식의 오류이든 인식의 한계이든 모두 인식의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개성공단이 가지는 그 독특한 위상, 매우 독특한 위상, 공단 자체가, 개성공단 재개 자체가 국민 행복의 시금석이라는 그 인식, 남북관계의 역사성, 개성의 의미, 가치, 이 모든 것들 통찰했을 때 못 열고 있는 매일매일이 정책 실패인데, 못 열고 있는 매일매일을 일상적인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 결정단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인식 실패가 공단을 방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역사의 무게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1주제 남북 정상합의 이행과 개성공단 재개 프로세스 관련해서 김진양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김창현 인재도 교수님, 윤영조 경기도청 통일교수님의 발표 토론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는 2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좀 이따 종합토론 있어요. 종합토론 있어요. 네, 기다리십시오. 예, 2주제 이제 발표 토론을 할 텐데요. 잠깐 명찰이 이제 변경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좀 시간을 잠깐만 인터벌을 갖겠습니다. 예,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104명이 지금 참관하고 계세요. 104명. 여기에 지금 한 거의 20분이 지금 계시고, 그래서 124명 정도가 여기에 참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시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의 뜨거운 주제가 되고 열망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열기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성공단,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도 힘을 좀 얻으시고 정부도 좀 힘을 얻어서 정말 큰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위기가 좋은 기회로 새로운 제도로 새로운 정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그걸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발표, 이 주제 발표 관련해서 문경환 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토론자로 권영경 전 통일교육원 교수님 나오시고 한반도 평화포럼의 타경달 박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형식은 똑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발표자께서는 20분 이내에 컴팩트하게 좀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들께서도 5분에서 7분 정도로 질문 위주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19 경제산업 변화 전망과 남북 협력이라는 주제로 문경환 평화 이음회 이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대로, 그러니까 BC와 AC,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과연 코로나19 시대에 맞이해서 이것을 맞이해서 남북 협력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평화이음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환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19 경제산업 변화 전망과 남북협력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고요. 일단 코로나19와 경제공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공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황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제 경제학적 공식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경제가 엄청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황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경제 공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를 보면은 2020년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1.7% 역사상 최악의 하락이라고 하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의 GDP보다 더 낮아졌다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신규 실업자 발생이 역대 최대, 초창기 이제 3월 12일 같은 경우는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 폭락장. 그래서 세계 500대 부호의 자산이 하루에 400조 원이 증발하는 그런 상황까지. 근데 저런 일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 대선 이제 한창인데 미국 대선도 결국 주제는 코로나19가 핵심 주제로 계속 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IMF에서 분석한 이제 경제 성장 전망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코로나가 없었다라면 저런 경제 성장을 보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실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선진국이 신흥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타격이 더 컸다라는 거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는 결국은 백신이 만들어지고 극복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원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저 점선까지 다시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타격을 사람의 몸으로 치면 한번 아프고 나서 다시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보면은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원래 이제 점선이 일반 아무 일이 없었을 때 쭉 발전할 세계 무역량을 이제 표현한 거고 실선이 이제 현실인데 2008년 그러니까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한번 꺾였습니다. 꺾여서 실선에서 이제 한번 쭉 휘청거린 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2차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번 꺾였는데 무역량이 갈수록 줄고 있고 성장률 자체도 이제 확연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무역량도 마찬가지로 이게 코로나19가 없어지고 나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서지 못하고 그냥 낮은 성장률로 그대로 정체된다는 게 보여지는데 한국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무역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걸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갈수록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이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상황인 거냐, 코로나가 없었으면 세계 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가 라는 데서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2018년 그러니까 재작년 이때부터 미국 내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2020년 전후로 해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딱 2020년을 지목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미국의 이제 대선을 계기로 해서 뭔가 경제 파국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침체 혹은 뭐 심지어는 뭐 퍼펙트 스톰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 실제 코로나19는 하나의 방아쇠, 기폭제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세계 경제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계속 내재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거꾸로 오히려 이 경제에 책임 있는 집단에서는 코로나19가 하나의 이제 경제 공황의 변명거리, 핑계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볼만 합니다. 경제 공황이 가져올 파국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심각한 건 결국은 미중 간의 지금의 대결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미중 무역전쟁은 한 1년에서 2년 가까이 진행이 되다가 일단 봉합을 했습니다. 봉합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들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무역전쟁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될 정도고 뭐 그 중국의 틱톡 사례에서도 보듯이 미국이 좀 중국의 어떤 경쟁 기업들을 아예 고사시키려는 그런 이제 노골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고 여기서 중국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당하지 않고 또 이게 맞대응을 정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경제 대결이 심각한 양상으로까지 번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미 지금 뭐 외교적인 마찰, 뭐 사회 교류가 차단되고 있고 뭐 유학생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뭐 영사관에 폐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미중 간의 아주 극단적인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전망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 모두 다량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 전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만 대리전쟁이라든지 국지적인 전쟁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실제로 대만 위기가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고 남중 국해에서도 군사적 대립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어떤 충돌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만약 이런 게 이제 벌어진다면 이게 또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매우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산업 변화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일치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19로 이런 산업 분야들이 주목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인공지능, 농업, 기후, 환경, 공공보건, 의료, 미디어, 레저, 게임, 택배, 배달, 이커머스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대체로 보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 이와 관련된 이제 산업이거나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확산된 비대면 와 관련된 그런 산업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이야 어차피 코로나19와 무관하게 그동안 계속 쭉 얘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산업들이 발전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산업 변화로 인해서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경제는 정상화될 것이냐. 그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 보면 한국 산업별 취업 유발 개수를 보면요. 아까 나왔던 그런 유망 산업들이 사실 취업 유발 개수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는 성장하고 GDP는 올라가도 실제 국민소득은 그렇게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이제 각광받았던 산업이 택배 산업입니다. 택배 산업이 이제 매우 팽창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경제 위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절충이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계속 택배 산업이 계속 번창할 수 있을까?
지금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좀 약간 부정적인 게 앞으로 한 최소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택배 노동자들이 이제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이제 지난 9월 달에 지난 9월 달에 이제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드론 택배가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론 택배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한국 정부도 2025년부터는 드론 택배를 상용화하겠다, 뭐 이런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뭐 무인 자동차를 이용한 택배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실제 택배업은 번창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택배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을 해가지고 이게 국민소득에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비의 어떤 생활 패턴이 만들어졌고, 저소비 시대,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또 타격을 받고, 이렇게 놓고 보면 실제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뭔가 산업 재편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밝은 미래를 쉽게 낙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이를 키우는 문제도 있고, 또한 심화될 양극화에 대비해서 이 파이를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할 수 있는 해법은 저는 현재 한국으로서는 남북 협력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 협력 모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세계 정치, 경제, 지형 변화, 뭐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8년을 거치면서 한반도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물론 지금 남북 관계를 놓고 보면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있지만, 사실 정상 간에 여전히 친서를 주고받는다는 것도 최근에 이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국내 여론도 남북 협력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많이 우호적으로 이제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남북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그걸 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게 저는 세 가지를 꼽아왔습니다. 시혜적 성격. 지금까지 우리는 남북 협력에 대해서 잘 사는 우리가 못 사는 북한을 도와준다, 이런 시혜적인 성격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가,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북한에 뭘 해주면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 북한한테서 무엇을 받아올까, 이거 고민을 먼저 하는 게 돼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부침의 방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남북 관계가 크게 쉽게 말해서 이제 기업으로 치면 흑자와 적자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런 기업에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권이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펼쳐야 북에도 신뢰를 줄 수 있고 남북 협력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과감하게 던져본다면 저는 사실 통일부를 정부 밖으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정권과 무관하게 남북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정부가 이걸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과감한 제안도 좀 던져봅니다. 그다음에 대북 제재는 뭐 심각한 문제인데 이건 뒤에서 다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남북협력 3.0 뭐 이렇게 명칭은 달았는데, 초기의 남북협력이라는 건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2.0은 이런 이제 남북 협력, 교류 협력이 양적으로 이제 매우 팽창하고 이걸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앞으로의 남북 협력은 수익성과 불가역성이 보장되는 그런 남북 협력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좀 잡아봤고요. 수익성이라고 한다면 남북 경제 협력은 결국 한국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혜적 관점에서 그럼 우리는 이미 잘 살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뭘 도와줄까, 이런 관점이 아니라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인가는 북한이 판단하고 북한이 선택하는 문제인 거고요. 우리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실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의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겠고, 저는 지금 세계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목할 지역은 결국 동북아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창지2 이 지역, 그 다음에
러시아는 뭐 푸틴이 집권하면서부터 이미 이 극동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이 동북아 지역의 어떤 경제권을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선두에 서려면 빨리 남북 간의 어떤 경제 이 협력을 구축해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좀 빨리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마지막 부분은 사실 이런 경제 협력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단순히 그냥 경제 협력의 성과가 어떤 소수 자본이나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이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어떤 경제 수익을 정부가 관리를 하면서 사회 보장도 이 복지도 크게 확충할 수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고민들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가역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협력이 많이 우여곡절을 겪었고 심지어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바뀔 때에도 이런 이제 막 이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당장의 어떤 대책을 세운다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중소기업들이나 지방 기업들이 남북 협력에 많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써놨는데 뒤에 이제 보면 다시 나오지만 북에서는 한 7년 전부터 그 지역 경제 협력구들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개 가까운 협력구들을 만들었는데 이런데 한국의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협력식으로 해서 사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 남북 교류 협력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약간 굵직굵직한 몇 개의 통로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끊기면은 전체가 휘청거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중소기업 중심의 남북 경제 협력 방향 이런 것들 연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북 협력 추진 전략 시간상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3단계에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이게 남북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역협력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개발구를 잘 활용하자 뭐 이런 거고요. 뭐 정부 주도의 기반 시설 확충이라든지 사회문화협력, 뭐 보건, 교육 중심으로 해서 좀 결합하자 이런 것들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설명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다자협력, 뭐 중국, 러시아, 뭐 일본 이런 데를 좀 끌어들여서 실제로 우리가 뭐 하나만 예를 들자면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있는 이제 가스관, 천연가스관 연결은 사실 한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계속 말만 무성하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만 되더라도 한국 경제에 상당한 효과,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어떤 이 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실제 가스관 같은 경우는 섬유관과 달리 훨씬 사업이 간단하고 그래서 거의 한 3년이면 완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게 2018년에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빨리 가스관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사실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나기 전에 이거 완공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이제 러시아 가스가 도입되면 한국에 이제 가스값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산업에 미치는 효과들 엄청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던져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연구들도 많이 돼 있어서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당면한 과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월 의식이 사실 남북 이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남북 관계를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문제를 다루는 데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뭐 GDP가 더 높으니까 뭐 이런 시각은 사실 뭐 어린애들이 뭐 우리 집 아파트가 평수가 넓어 뭐 이런 자랑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적대 의식. 지금 정부가 북에 대해서 적대적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적대적인 그런 의식이 전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번 최근에 서해에서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도 사실 정부 발표는 북에서 시신을 태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북에서는 시신을 태운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건 사실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를 해서 북을 자극하고 남쪽의 어떤 반북 의식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지 않았던가 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사 안일.
이 대표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합의를 하면은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연한 거죠. 국가 간에 합의를 했을 때 그거 지키는 것도 당연하듯이 남북 간에도 당연히 합의를 하면 지켜야 되는데, 사실 2018년에 합의한 것 중에 가장 지키기 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걸 하지 않아도 그동안에도 뭐 큰 문제 없었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으랴라고 사실 되게 안일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연락사무소가 파괴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는데, 절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남북 관계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무기력은 결국 대북 제재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거, 여기서 우린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봤던 게 국방부에서 이 유엔사의 기능에 대해서 새로운 유권 해석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유엔사는 이 군사 분계선의 군사적 영역을 다루는 것이지, 뭐 경제 문화 교류에서도 유엔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법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낡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고, 국가보안법 문제를 손보지 않고서는 남북 이 교류 협력에서 계속해서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국가보안법이 뭐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북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남쪽에 어떤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던 기업가가 국가보안법으로 결국 체포가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여기 보면 사실 남북 경제 협력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북의 기술과 남쪽의 시장 유통망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이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오히려 이 표창을 줘도 마땅한 사람인데, 이걸 엉뚱하게 국가보안법으로 이렇게 걸고 드는 이런 것들이 남북 교류 협력을 막는 것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 국가보안법 문제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초기에 연락사무소 폭파됐을 때 한참 뭐 얘기가 나오더니 지금 뭐 그냥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지지부진한데, 이런 것들도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싶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 내부 준비가 필요하다. 이건 뭐 간단하게 말해서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 여론이 사실 남북 경제, 남북의 어떤 정세 변화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은 남북 이 교류 협력에 있고, 남북 교류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성을 조성하는 게 지금 필요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정치에서 힘이 중요하고 힘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물론 뭐 꼭 그걸 동의는 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민족의 힘을 키우는 것은 남북이 힘을 합치는 길밖에 없겠죠. 자, 시간이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두 분의 이제 토론자를 또 모셔야 되는데요. 한 분은 이제 타경달 권영경 교수님 먼저 해주시면. 권영경 교수님이신데 잘 아시죠? 예, 경제 전문가시고 통일교육원에서 청년 대행을 하셨습니다. 예, 7분 내로 꼭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일교육원의 명예교수로 있는 권영경입니다. 이게 사실 잘 안 들리시나요?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사실 올해 와서 안타깝게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이제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이 적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우리가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제 잘 들었고요. 그 발제 내용에서 제가 특별히 그 어떤 문제라든가 이의 제기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완적으로 토론을 이제 하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조금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게 뭐냐면은 세계 경제 질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회오리 바람이 부는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재편돼 나가는 와중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고, 이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남북 협력 모델도 우리 이제 발제자께서는 3.0 모델을 이제 얘기하셨는데 뭐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협력 모델을 사실 정말 리셋을 해야 하는, 리셋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런 변화에 맞추어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좀 싶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세계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요즘 꾸준히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학습을 좀 하면서 보니까 사실 이미 2008년경 미국에서 일어났던 금융위기 이후로 세계는 이미 탈세계화의 트렌드 속에 지난 한 10년 정도 세월 동안에 이제 존재했다고 봐야 하고, 이것이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은 이제 굳어집니다. 이제 완전히 확고하게 이제는 거슬릴 수 없는 트렌드로 탈세계화로 가는 이런 흠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탈세계화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느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벌어질 것이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이 이제 아주 가속화될 거라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주로 저개발국에 나가 있는 생산기지로, 특히 중국에 제일 많이 나가 있죠. 그 나가 있는 이 다국적 기업들이 완전히 100% 돌아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사실은 또 세계화 속에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많은 그 어떤 경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본국으로 100%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생산기지의 다원화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기지의 다원화 방향으로 이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돼 나가는데, 물론 그 속에서 일부 이 중국을 배제하는 이제 디커플링화가 이제 뭐 되겠지만, 저는 그 쉽지 않다. 사실 미국은 디커플링화를 100% 원하지만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러면 이 흐름이 우리가 남북 협력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이제 진행될 것이, 많은 국가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 안보의 중요성을 너무 뼈저리게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군사 위주의 이 이제 안보 문제 인식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안보를 아주 심각하게 중요시하는 이러한 시대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각 나라마다 산업 주권을 핵심 정책으로 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 주권을 핵심 정책으로 삼는다고 해서 그러면 이 모든 산업 구조를 자국 내에 모두 다 구축하느냐, 또 그건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 경제 효율성을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재편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각 국가마다 이제 자기네 국가들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이런 분야 위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갈 거라는 거고, 한국의 경우는 이제 당연히 그런 추세에 맞춰서 디지털 경제, 그리고 제조업 분야는 스마트 제조화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 구조를 신소재라든가 생명공학 이런 분야로 이제 재편 위주로 해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상당히 그래도 어마어마한 이 상당히 큰 흐름 속에 밸류 체인의 이제 변화가 있게 되는데, 우리 발제자가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이 흐름을 봤을 때 남북 협력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기존에 이제 우리는 항상 남북 협력을 한다고 하면 뭐 중심 위주였느냐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 플러스 지하 자원 활용, 요거 위주였다라는 건데, 이제는 사실은 우리의 기업들도 상당히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우리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있고, 그러면서 전 세계 곳곳에 플랫폼 경제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속에 한반도 전체를 시야에 좀 넣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 이 북한도 플랫폼 경제화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그 생산기지의 다원화라고 하는 개념 속에 이 북한을 이제 우리가 시야에 둘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물론 그러려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대북 경제 제재의 이런 이제 일부 완화 내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이제 가능한 부분일 텐데, 근데 그 전에라도 저는 가능한 것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R&D 분야하고 지식 공유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R&D 분야와 지식 공유 사업을 사실은 개성공단의 재개, 우리는 자꾸 개성공단 기존에 이 들어가 있는 125개 기업들은 다시 이 복구하고
그러니까 복원하고 싶으신 거는 뭐 저도 공감하는데, 그거는 지금의 이러한 정세 변화와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보면은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 개성공단 자체를 사실 공단이라고 좀 하지 말고요, 남북 협력의 R&D 센터, 그냥 아예 좀 이름도 좀 바꾸는 개념으로 개성공단을 살리는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자꾸 공단 하니까 거의 이게 그 인더스트리 컴플렉스 자꾸 이렇게 나아가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공감을 갖기도 어렵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그거를 뭐 어쨌든 좀 이게 훨씬 혁신의 관점에서 이 바꿔나가는 이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남북 협력에 또 우리가 뭐 이 방향을 앞으로 간다고 할 때 한반도 전체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인간 안보 개념을 내세우자라는 겁니다. 이제 인간 안보 개념에 전통적인 있던 어떤 군사적 안보 개념 외에 경제적 안보, 그다음에 보건협력 안보, 또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오래 겪고 있잖아요. 태풍을 9번이나 맞는 사례가 없는데 앞으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마다 겪는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이 사태를 해마다 겪는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기후변화가 심각하니까 지금 또 가축병, 전염병도 해마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축 전염병이 인간의 생명에도 지금 영향을 주는 또 사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포괄한 인간 안보 개념을 내세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걸 내세울 때 북도 사실 협력의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개념인 거고, 국제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정적 인식을 갖기 어렵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상 뭐 없어서 제가 더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나갈 때 제가 좀 제안하고 싶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우리 발제자님이 이제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늘 뭐가 이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빠지고 있냐면, 그러면 서로 상호 간의 협력의 파트너십 인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북을 이제는 이러한 우리 생존의 문제로서, 또 우리 요즘 생명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한반도 전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명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한 협력의 파트너십으로 우리가 북한을 상대적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면, 북도 남한을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이 남한을 이 협력의 파트너십을 갖고 인식하고 있냐? 저는 요즘 조금 100% 확신을 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북협력사무소 폭파 사태를 보면서 그 인식이 상당히 커졌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오랫동안 이제 우리 여기 전현준 박사님도 계시지만, 이 북한을 오래 연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정일 정권과 지금의 김정은 정권의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 대남 전략의 차이, 대외 전략의 차이, 뭐 이런 게 확연히 이게 관찰이 되는데, 그 속에서 김정일 정권 때는 이 북한 지도부가 우리 민족계리라는 관념 속에서 이 남북 협력에 접근을 했다면, 김정은 정권은 그런 관점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남북협력사무소 폭파라고 하는 충격적 그 폭파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부분들은 물론 또 일부에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또 잘못이 또 사실 크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자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의 논의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의 핵심이 또 결국 기초는 남북한 사이에 신뢰의 메커니즘이 정착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남북협력의 모델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신뢰의 메커니즘을 우선은 상당히 좀 누적시키는 이거부터 고민을 먼저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거창한 거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신뢰 메커니즘을 우리가 하나하나 양자 간에 쌓아서 이게 독일처럼 최소한의 이 대외 정세가 어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이 최소한의 남북 협력의 흐름은 유지하는 이런 신뢰 메커니즘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이 지혜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 필요한 거는 그러면 현 단계에서 뭐가 필요하냐? 실제적인 얘기를 이제 해달라고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현 단계에서는 이 신뢰에 이게 완전히 지금 마이너스까지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3자라든가 국제기구라든가 제3국에서의 일단은 이 다자적 접근 내지는 간접적 방식으로라도 남북한이 이 신뢰 메커니즘을 꾸준히 하여튼 이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몇 년이라도 쌓아놓은 속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민족 통일을 점진적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이게 이제 걸어가는 이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발표를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예, 뭐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타경달 박사님 죄송합니다. 5분 내로 예?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쭈그러들어요. 예. 예, 타경달입니다. 예, 제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저랑 비슷한 말씀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을 좀 보태는 식으로 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19가 우리 인류에게 준 유산은 명확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국가별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 어려움은 또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그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제조업 중심의 그런 그 남북 협력 모델을 어떻게 좀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드는 지점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코로나19 이후에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 이후에 남북 관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 뭐 남측은 별로 뭐 입장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북한에서 보면 아무것도 좀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뭐 북한 내부적으로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기본적인 공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상의 국가 통제 수준, 뭐 무역량 이런 것들도 보면 잘 안 잡히고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대화 기회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뭐 다양한 실무 접촉이 좀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뭐 언론에 조금 릴리스가 되긴 하는데 북미 간 정상회담 뭐 미국은 정상회담까지는 아니지만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좀 일정 정도 기획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고 요번에 뭐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에도 저는 그 북이 사과의 형태, 사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사과 형태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 거 보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그걸 통해서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목함질의 사건 이후에도 남측이 강하게 반발하니 군사회담을 통해서 그 소위 얘기해서 적정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좀 만들어냈던 그 보수정부의 그런 경험도 있는데 사실 북이 한번 좀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동시에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면 내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완수에 대한 내부적으로 북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 고민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뭐 지금 답이 없는 것 같고 8차 당대회도 지금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북에게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좀 만들어냈다. 그러면 남측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기회 요인은 있는 것 같아요. 기회 요인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남북 관계가 장기 조정 국면이니까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여러 가지 협력 이벤트들을 좀 만들 수 있었던 게 좀 기회 요인이긴 한데 이제 북이 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딜레마인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남한내 또 북한 퍼주기 여론 이제 뭐 마스크 부족했을 때 북한에 갇혔던 가짜 뉴스가 행행하고 뭐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을 좀 호도하는 그런 악순환이 어떻게 보면 그 남측에서는 교류협력을 원하는 것에 대한 그 리스크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 문제로 북한 이슈가 좀 뒤로 밀리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조건이 안 도와주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교류협력의 전면적 재개, 뭐 이러라고 하는 그 큰 이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노정에 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국은 코로나19가 남북 관계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의 문재인 정부가 좀 반성의 여지는 좀 있는 거 아닌가. 그 예를 들면 북미 대화 그 결과를 보고 좀 하겠다라고 하는 뭐 결론적으로 뭐 운전자론이 촉진자론이 여러 가지 논리로 좀 포장을 하긴 했는데 좀 너무 좀 머뭇거린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그 실무 단위에서는 제재에 대한 뭐 공무원들의 좀 과도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죠. 개성공단 중단의 과정을 보면 그 문구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정치적 결단이었다. 정치적 결단은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런 정치적 결단을 좀 못했고 정치적 결단을 하는데 좀 약간 주변의 눈치를 좀 많이 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제안을 하자고 하면 그 뭐 수입성 관점에서 남북 경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 수익성이 북한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수익성이 이제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기술,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남북한 공동 번영의 원칙이라고 좀 뭐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 뭐 협력을 통해서 남북한이 공동 번영을 하는 것이고 그 남북한 공동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원칙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니면 그 뭐 보건이나 방역과 관련된 그 신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원칙 뭐 이런 두 가지 번영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원칙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뭐 김정희 사장님 많이 얘기하시는데 뭐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보수 진보에게 모두 다 돈을 벌어줄 수 있다. 우리 뭐 진보 진영이 북한과 협력해서 진보 진영만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한반도 차원의 밸류 체인 구축은 되게 좀 아이디어라는 상황인 것 같고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 지금 뭐 개성공단 모델이 기본적으로 비교에 관한 접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교한 밸류 체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게 이제 개성공단 업그레이드잖아요. 개성공단 업그레이드 문제하고 아까 맞물렸는데 제가 사석에서 뭐 평택의 쌍용차가 하도 문제이고 뺀다고 하니까 그런 외국 자본 다 내보내고 평택의 쌍용차 기지를 개성으로 옮기자 뭐 이런 얘기를 뭐 농담 삼아 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뭐 좀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하고 업그레이드 전략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정교하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뭐 당장 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한 거는 뭐 마스크 얘기 이사장님 많이 하시고 다녔는데 저는 이제 보건이나 방역 관련해서 개성공단 재개할 때 저는 뭐 보건, 방역, 그다음에 의료 관련된 제품 생산하는 기업 입주를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생산물을 남북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뭐 이런 제안을 뭐 지금 시기에는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특별히 많은 뭐 질문, 우리 공 교수님이 좀 질문 그런 것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예, 그냥 또 마찬가지로 한 1분 정도 우리 발표자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환 이사님. 네, 지금 남북 관계를 놓고 보면 참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답답하죠. 뭘 할 수 있는가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북 제재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데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아까 발제를 시간상 다 못 해드리긴 했는데 미국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항상 그냥 미국의 저자세로만 대할 필요는 없다. 이 서양과 동양의 약간 그 정서 인식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저자세를 보이는 게 겸손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양에서는 되게 이렇게 이 상대방을 가볍게 봐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미국을 대할 때는 우리가 더 좀 뭐 고압적인 자세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미국을 대할 때 더 당당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오히려 미국이 이 남북 관계에 더 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좀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한마디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일주제 유제 발표 토론을 마치고 우리 현장에 나와 계신 분, 또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이제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발표자들께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토론자는 좀 자리로 가주시기 바라고 발표자들만 좀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 교수님 이름 바꾸자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람 뭐 당은 맨날 이름 바꾸기도 한데 사람이 어떤 이제 전환이 필요할 때 이름 왜 바꿨냐 그러면 좀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이름 바꿨던 사람 있잖아요. 예. 이름 바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장 질문에 두 분이 계셨고 온라인 질문이 한 5분 정도 계시는데 뭐 코멘트도 많이 들어왔어요. 온라인에 코멘트도 들어왔는데 질문은 아니고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장 질문이신데 개성공단 운영을 북한의 원부자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미국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했을 때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떻든 개성공단을 이제 재개 선언을 하면서 북한의 원부자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이제 이사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미국이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또 미국 문제예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스럽습니다. 미국이 과연 뭡니까? 도대체 미국은 뭐예요? 진짜. 이게 미국의 성인을 받을 문제는 아니죠. 미국의 눈치 보기가 있죠. 가야죠.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법 질서를 저촉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가야죠. 애초부터 남과 북이 합병의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은 미국의 성인을 받고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첨언해드리면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2000년 8월에 남과 북 현대해상이 다퇴하고 개성공단 합의했을 때 정부가 도와주고 싶었었지만은 2003년에 비로소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 3년의 시간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관료들은 움직이지 않았죠. 왜? 2가지 이유였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니까. 두 번째는 어차피 2002년 대선에서 김대중 정부를 개성하지 않았던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될 거니까 2가지 이유 때문에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사업이 개성공단 사업입니다. 그럼 노무현 정부가 들어왔을 때 미국은 호락호락 개성공단 하라고 박수 쳐줬을까요? 끝끝내 반대했습니다. 끝끝내 반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부시와 통화를 수차례 하고 정동영 장관을 보내서 럼스펠을 만나게 하고 국무장관, 국방을 다 만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 그 정도의 설명을 했으면 이제 하자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개성공단을 착공하는 문제를 미국의 성인 문제로 봤으면 착공 못했습니다. 절차적으로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 이 정도 설명했으면 충분했고 이젠 갑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첫 사업을 뜰 수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시기에도 국방부, 외교부 반대했습니다. 이것을 뚫었던 게 그 리더십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 아무리 제재와 국제 질서의 어떤 것들도 저촉화된 범주 속에서 하겠다라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고려에 대해서는 됩니다만은 미국이 반대한다고 가야죠. 저는 그 실천 속에서 결국 그 실천적 의지 속에서 역사는 바뀔 수 있다.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뭐 좋은 말씀이고 제 경험에서도 미국은 철저히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그러니까 진리나 정의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 세상은.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의가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 이익이 있다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민정기 선생님이 그냥 의견을 주셨는데 남북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민족 내부 문제로 의미를 부각시켜서 어려운 문제는 제쳐놓고 쉬운 문제부터 양국이 협의해서 풀어가자.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온라인 질문입니다. 좀 간단하게 할게요. 박하신께서 북한의 원자재를 공단에서 가공하여 북한 내수상에 공급하는 방안 신선한 제안입니다만은 북한이 동의하는데 전제가 되지 않을 거니까 북한의 동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이사장님? 북한 그렇게 할까요? 북측의 동의가 있겠는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개성공단을 남과 북이, 북과 남이 했었던가에 대한 공단의 설립 취지, 목적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북에게 있어서는 개성공단은 돈줄, 달러박스, 외화벌이라는 그 프레임은 왜곡된 프레임입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돈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협을 이야기했을 때 북측은 9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협이 무슨 말이냐고. 종전평화협정이 우선적인 근본 가치지. 어떻게 이 상황에 전쟁도 안 끝났는데 무슨 경협이냐고 했던 게 북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은 경협을 통해서 신뢰 구축을 하고 종전평화로 갈 수 있다고 봤었죠. 사실은 종전평화협정이 평화가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경제협력 자체가 평화를 만들 수 있다. 평화경제의 핵심은 경협을 통한 평화구현, 즉 경협 자체가 평화를 만들다라는 그 설득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측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최전선 부대의 군대를 빼고 배치했던 것은, 그것에 공단을 만들었던 것은 이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이론에 사실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 협력의 관계의 밀도를 높아버리면 구조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는 사라진다라는 이 칸트의 영구 평화이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했던 개성공단 전략에 녹아 있습니다. 북측은 왜 했습니까?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여하간 간에 북측의 원부자재를 쓰든 북측의 내수에 내했던 관계없이 남과 북이 함께 경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북측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동률 선생님이가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러는데 동률 선생님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 재개선을 했을 때 미국이 이제 한국에게 제재를 가할 거라는 거지. 한국 기업이나 뭐 금융기관에. 그때 해법이 있는가? 그에 대한 대책이 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문경환 이사께서 한번 답변을 좀. 네. 일단은 전제 조건으로 미국이 뭐 절대라고 100% 장담은 못하는데 쉽게 제재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좀 주목해 본 사례 중에 이제 터키 사례가 있어요. 터키 우리나라하고는 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잘 알기는 어려운데 터키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이제 쿠데타가 이제 사건이 있었죠. 불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터키가 미국의 이제 그 터키 공군기지를 미국이 이제 함께 쓰면서 중동 지역의 어떤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었고 전형적인 이제 친미 국가였죠. 우리랑 뭐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터키 대통령이 갑자기 러시아와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터키에 대한 제재 위협을 가하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되면은 터키 경제가 뭐 엄청나게 막 튼튼한 경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고 미국이 제재를 했을 때 터키 경제 살아남지 못할 거다 다들 그렇게 예상했고 미국도 터키 경제를 완전히 밟아버리겠다. 뭐 트럼프 직설적인 화법으로 뭐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는데 결국은 제재를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됐을 때 터키가 완전히 러시아로 넘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터키를 어르고 달래야 되는 상황이지 위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에르도안 그 터키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자기가 에르도안의 왕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부를 하면서 좀 잘 지내보자 이런 식의 뭐 미국이 그동안 막 제재 얘기한 거는 사실 뭐 이전 정부가 문제였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는 미국이 과연 이제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뭔가 이렇게 응징을 하려고 할 때
쉽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한국의 위치 자체가 이 중국, 러시아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넘어가 버릴 수 있다, 완전히.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도 좀 흥미로웠던 게 그 시진핑 주석의 이제 한국 방문이 이제 최근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반발을 했어요. 반발을 했는데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 자칫하면은 한국이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될지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쉽게 압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이 갈등 양상에서 한국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지금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미국이 한국에 제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정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게 아까 발표 토론 과정에서 조금 정부의 의지 부족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이제 실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물론 미국 변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실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의지 부족 아닌가,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 뭐 공론장에서 이걸 대통령의 의지를 알 수 있는지, 아마 특히 이사장께서는 아마 현 정부 사람들 많이 접촉을 하시니까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의지가 없는 건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아마 노코멘트 하실 거예요? 사회자 선생님은 굉장한 자기 검열이 있군요. 왜 그러세요? 모든 질문은 유효하죠.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방금 이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실천 의지 부족은 왜 나올까? 결론적으로 저는 실천 의지 부족은 말입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상황 인식의 실패,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가 규정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대통령이 책임진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대통령이 모든 분야를 다 관장하겠습니까? 분야 스태프들이 있죠. 저는 애둘러서 말씀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북정책, 대미정책, 남북미 관계를 통괄하고 있는 그 분야의 정책 결정 단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에 오류가 있다, 인식의 한계가 있다. 그 인식의 오류 한계가 실천 의지 부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역시 뭐 노련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잠깐 앉으세요. 안 돼. 앉으세요. 선생님 앉으십시오. 그 질문지를 드리세요. 질문지 한 장 드리시라고. 그 현 정부는 미국과 먼저 합의하고 남북 합의 이행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으로 지금은 남북 합의를 먼저 표명하고 미국과 협의 또는 통보하는 그 역발상이 필요하다. 다만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유엔사의 방북 승인이 필요할 텐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아까 UNC 역할과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 결국 이제 유권 해석의 나름인 건데, 최근에 이제 국방부에서 유권 해석한 게, 유엔사가 원래 이 정전 체제를 관리하는 건데, 정전 협정의 내용에는 사실 경제 문제는 없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군사적으로 한국 전쟁을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 있기 때문에 유엔사의 역할도 거기에 국한해서 사실 이 비무장지대, 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만 국한돼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금강산 육로 관광할 때도 그렇고, 뭐 개성공단 육로로 물류 왔다 갔다 할 때도 계속 유엔사에서 이제 이 제동을 걸었었는데, 그럴 권한이 없는 거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유권 해석을 내놨는데, 이런 식의 우리에게 좀 적극적인 그런 해석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냥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 질문하고 아까 왜 미국이 제재하면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날 같이 엮어서 한번 똑같은 미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사의 문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첨언을 해보면, 이게 우리 스스로가 너무 미국이라는 그 변수였지만 지금 상수입니다, 사실은. 그 미국이라는 상수의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
의존적 행태를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금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이 방안은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국제법의 테두리 속에서 아무리 제재의 테두리 속에서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럼 반대를 한다라면은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돌파하면 되는 겁니다. 그 미국의 반대를 어떤 전제로 볼 것이냐? 그건 우리 인식의 실패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죠. 국제정치라는 것은 자국의 국익이 절대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충돌되면 미국의 국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따라가야죠. 임동훈 특보님께서 책상을 쳤다는데 필요하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건 저는 논박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유엔시의 문제는 방금 설명했지만은 남과 북의 인적 교류 자체를 유엔시가 개입한다? 그럼 유엔시의 근본 위상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런 확고한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실천적으로 부딪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부딪히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아갈 것이다 라고 좀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숙 318씨가 질문한 건데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남북 연결 통로가 가능할까요? 그런 질문이었었는데 사실 이상 가지고 뭐 화상 상방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언택트로 뭐 평양하고 우리하고 연결해서 얼마든지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뭐 발표자들 답변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숙 선생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북 양국 간의 신뢰가 부족해서 빚어진 것이다. 현재의 남북 평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북 당국자가 만나서 사업 논의로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개성공단을 확장시키지 못한 사례를 참고 삼아서 경제협력 활성화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의견을 주신 거지요. 예, 그래서 하여튼 남북 당국자가 만나서 사업 논의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자. 만나야 된다. 오케이, 굿 아이디어. 예, 이제 시간이 딱 거의 다 됐어요. 제가 사회를 잘 봤습니다, 지금. 네. 이게 뭐 발표자, 토론자들에게 막 이 욱박질러가지고 아주 나쁜 이제 매드가이 역할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렵죠. 코로나 전국 어렵고 북한의 핵 문제, 뭐 미국 트럼프의 불가 예측성,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모든 것들이 안 좋은 그런 악재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민족은 위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르만 민족 유태인보다 더 똑똑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단합만 하면 단합만 잘하면 그래서 뭐 자꾸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꼭 어느 한편의 이익만이 아니고 또 아까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보수 진보의 어떤 한 진영의 이익만 아니고 모두의 이익, 우리 민족의 이익, 국가 이익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하나의 이제 그 선발 주자 내지는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재개가 돼서 한반도 평화가 유지가 되고 또 통일도 앞당겨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기 직접 오신 분들 또 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표 때 말씀드렸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혜의 마당입니다. 오늘 토론된 내용들이 더 많은 국민들 속에서 함께 공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남북물류포럼 김영년 회장님 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 동안에 자료를 좀 구할 수 있겠느냐, 오늘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홈페이지라든지 또 이렇게 밴드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있거나 질문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개성공업지원재단하고 남북물류포럼하고 늘 컨택도 좋습니다. 예, 컨택 하셔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